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위엔 안보리 위반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시사했습니다. 행정 전산망 정상화 뒤 첫 업무일을 맞아 민원 창구 등에는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습니다. 56시간 전산망 먹통 사태는 해결됐지만 피해 확인과 보상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수 해상에선 어선에 화재가 나 어선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최종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 측은 오늘 교섭 결렬 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오늘 낮 기온이 중부는 15도 안팎, 남부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엔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 각종 서류 발급과 민원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전산망을 복구했는데 오전에 민원이 몰려 다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걱정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용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아침부터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왔는데 제가 이 전산 마비가 돼서요. 못 뛰고 그냥 갔는데 오늘은 그냥 와서 쉽게 뛰었습니다. 약간 불편했지만 뭐 참아야죠. 사람이 많아 오래 기다릴까 걱정했던 시민들은 생각보다 빨리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주재로 대책본부 회의를 연 행정안전부는 80만 건 가까이 처리했고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세월 전산망의 장비 업데이트 중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상화까지 무려 56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한 게 있다면 빨리 파악을 해서 후속 대책을 세우라. 행안부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접수와 보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회장단과 만났습니다. 고금리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도 왜 공적 역할에는 소홀하냐 질책했는데요. 은행들은 올해 안에 1조 원이 넘는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입니다. 은행 독과점 구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후 금융당국 수장들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수장은 단호한 톤으로 얘기했고 맞은편 지주 회장들은 굳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연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경로가 터져나왔지만 하나와 신한만 1,000억 원대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행들은 역대 최대이자 이익을 또 경신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이자로만 15조 가까운 이익을 남겨 누적 44조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기업과 가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대출인 무수익 여신 규모가 기업과 가계 모두 20%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자 감면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싶은데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전 정부에서 만든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작년 말 11억 원대까지 내려갔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값은 최근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초시에도 한 15% 정도요? 연초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는 노도강 등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작업을 진행해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편 수준일지 아니면 아예 폐기될지는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적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실제 내는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될 24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 10월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인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로 집계됐는데 지난 9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국 평균은 40%, 서울은 5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식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늘었지만 월급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청년 취업자는 401만 8천 명으로 9년 전보다 35만 2천 명 늘었는데요. 특히 음식점과 구점업에서만 22만 명 가까이 늘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업은 10년 동안 종사해도 월급이 평균 272만 원에 그쳐 낮은 임금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IPO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 종목 절반이 공모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61개 종목 중 절반인 31개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스파이오메딕스가 가장 큰 폭인 59% 넘게 하락했고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도 40% 이상 내려갔습니다. 반면 미래반도체는 공모가 대비 24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후 사측과 최종 교섭을 하는데요. 결렬되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열차 운행률이 퇴근 시간에는 87%, 평시에는 82%까지 떨어지면서 열차 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시엔 경고성 파업이지만 노조는 내일부터는 기한 없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다음 주 11월 21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사 협의 쟁점은 인원 감축입니다. 사측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고 노조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발하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노사는 오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섭도 결렬되면 서울 지하철은 또다시 멈출 전망입니다. 한편 공사는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SUV가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2차 사고로 차량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SUV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오늘 새벽 6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뒤에서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면서 SUV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던 도중 2차 사고도 발생해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뒤에 오던 그 화물차가 아마 전방 주시로 태만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연쇄 추돌로 한 명이 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진하려는 2대의 차량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어제 저녁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차량 2대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여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배 위로 치솟는 불길에 소방대원들이 끊임없이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여수시 문서섬 인근 바다에서 어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선은 모두 불에 탔고 선장은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은 선장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자가 구속된 가운데 황 씨가 지난 주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촬영물이 불법 촬영됐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황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8일 오후 목동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오픈 트레이닝 직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연인 사이에 합의된 촬영이라며 영상 유출의 피해자인 만큼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앞서 SNS를 통해 사생활 영상이 퍼지자 지난해 그리스에서 뛰던 당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황 씨 영상물을 유포한 여성 A씨를 붙잡아 지난 16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하고 실제 유포한 사람이 동일범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주사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리던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주사기는 왜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차량이 도로변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시민 2명이 인도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한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남성을 따라잡자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시민 2명 중에 1명을 쓰러뜨린 남성은 그대로 도망칩니다. 앞서 이 40대 남성은 버스 정류장 주변을 지나가던 처음 본 30대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인슐린 주사기로 위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 2명이 차에서 내려 남성을 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시민 1명에게 휘두르고 도주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시민은 얼굴 부위가 10cm 넘게 찢어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20여 분 만에 주변 풀숲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왜 그랬는지 그걸 왜 갖고 있었는지 진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학교의 도덕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MB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학교 측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입니다. 기간제 도덕교사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말부터 학생들과 분리 조치돼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잘리셨어요. 그 선생님이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성추행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르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서울시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알린 뒤 학생들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를 경찰에 요청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들어간 만큼 경찰도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A씨의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학교 측은 A씨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이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차에 일부러 부딪혀 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가 하면 승객이 타고 있는데도 사고를 낸 양심 없는 버스기사도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걷는 한 남성. 흰색 승용차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차 밑으로 발을 쓱 집어넣습니다. 발을 많이 다친 것처럼 절뚝거리며 운전자를 쳐다봅니다. 이 남성은 이런 식으로 10차례에 걸쳐 550만 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울산의 또 다른 도로. 한 차량이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하자 뒤에 있던 차량이 다가와 들이받습니다. 고의로 낸 사고였는데 일당 중에는 보험 설계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2명인가 3명인가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확실히 좀 당했다는 느낌을 그때 확실히 받았었죠. 올해 울산에서 적발된 보험 사기만 210건, 지난해보다 54%나 늘었습니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승객을 태운 채로 41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미리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단순한 접촉 사고임에도 과잉 진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31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급 외제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몰래 따라가 6억 원의 현금과 명품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자를 푹 눌러쓴 두 남성이 어디론가 향하더니 약 40여 분 뒤 물건을 훔쳐 계단에 내려옵니다. 이 두 명을 포함해 친구와 선후배 등 30, 4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일당 7명은 해당 아파트에 침입해 6억대의 현금과 명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5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오고요. 경찰청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니까 저희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만 골라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 범행할 아파트를 물색한 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붙여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집에서 훔친 차키로 범행 정황이 담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기까지 했지만 경찰의 CCTV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과 함께 추가 피해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7명의 현관문 앞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중 2명을 상대로는 이미 범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들에겐 자택 현관 주변에 수상한 카메라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일주일을 앞둔 오늘 부산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엽니다. 부산시는 천여 명과 함께하는 이번 출정식을 통해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실사단 방문 때 부산역의 열기를 재현해 다시 한번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차례 연기됐던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미니 의대 중심의 증원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9시 중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1차전 우리 대표팀은 싱가포르전에서 5대0의 대승을 했고 중국은 태국에 2대1의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과 만납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연일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남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시사해온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공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의원은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공식 만남을 갖습니다. 혁신위가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특구에서 강연회를 여는데 이 의원이 특강자로 나서는 겁니다. 오늘 강연회에 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합류를 포함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 위원장은 공식 만남에 앞서 이 의원과 통하는 게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오늘 거의 똑같아요, 생각이.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 만남이 이를 뒷받침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주 대구를 찾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대전과 울산을 방문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의 정치 행보로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찾은 한 장관, 이번 주엔 대전과 울산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거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한 장관에 대해 젊지만 존경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당내에서는 사실상 한 장관의 출마를 상수로 보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의 공천을 받아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당 창당 준비로 새불리기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도 뒤에 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한 장관이 지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갈 계획이어서 총선 등판설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일부 강성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데요. 강성 지지층은 환호했지만 당내에선 불편함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광주 북콘서트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민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 인사입니다. 이딴 강경 발언에 대한 당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의원은 탄핵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일부 의원들의 강경 발언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내년 총선 전인 2월 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 기일 법원에 2016년 아들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인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 채택 두고 재판 지연 전략. 최초 수대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히 재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2월 1일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면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8일 증인 신문 외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월 8일 선고를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시작부터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선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직접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4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분장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을 말리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19일 공연을 본 뒤 분장실로 침입했는데 배우들과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현은 이날 공연의 다른 회차 출연으로 동료 배우들에게 인사를 하러 분장실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여성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현장에서 처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방배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현장인데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춤을 추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다고요. 알고 보니 운전자는 마약 전과자였고 차량 내에서는 마약 투약을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마약이 일상으로 더 번지기 전에 적극적인 단속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하는데요. 엄격한 기준에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숨졌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2시간 뒤 체포된 차량 운전자는 현직 의사였는데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어제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에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면허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잔인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동포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지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황재헌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중 나온 영국 측 왕실 수석 의전관과 윤여철 주 영국 대사 등과 악수합니다. 3박 4일 동안의 영국 순방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먼저 동포 190여 명과 만났습니다. 런던은 서유럽 최대 한인 거주지로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협력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가 초청하는 첫 국빈인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영국 측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하고 41발의 예포를 쏘며 최고의 예우를 합니다. 영국은 6.25 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참전 군인을 파병한 나라로 당시 전사자도 1,100명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비애도 헌화하며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성 발사 일정을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발사 준비를 멈추라고 경고했는데 발사 후도 아니고 발사 전에 나온 이례적인 이 경고 메시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됩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2차례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차 발사에선 2단 엔진 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8월 2차 발사에선 3단 비행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하려면 엔진 성능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이번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거의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3,400회에 걸친 위반 사례와 군사적 제한 사항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사 전 발표된 이례적 성명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하고 엄중히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군은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연계해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열기구, 꼭 튀르키예 카파도키아를 연상시키는 장관이 멕시코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백의 열기구가 떠오른 그 장소 역시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불꽃을 내뿜으며 한창 떠오를 준비를 하는 열기구. 현지 시간 지난 19일 200개가 넘는 열기구가 멕시코의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형색색의 열기구, 각양각색의 동물부터 인기 만화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제21회 국제 열기구 축제의 일환으로 온갖 열기구가 나흘간 멕시코 과나후아토 레온시에 떠올랐는데요. 이곳 과나후아토는 1842년 멕시코 최초의 열기구가 이륙한 곳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23개국에서 참여한 이번 행사,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열기구들과 함께 멕시코만의 문화를 만끽하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군인 나폴레옹, 말을 타고 유럽을 호령하는 작은 거인의 모습, 한 번쯤 그림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명화 속 그 유명한 모자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프랑스 파리의 한 경매장, 축하의 박수와 함께 기록적인 낙찰가가 확정됩니다. 그 주인공은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이강모인데요. 우리가 교과서나 그림 속에서 보던 바로 그 모자죠. 어깨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좌우로 넓게 보이게 돌려 쓴 이강모는 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1815년 엘바섬에서의 1차 망명 이후 재집권했을 때 썼던 걸로 추정되는 이 모자의 최종 낙찰가는 210만 달러. 우리 돈 약 27억 원으로 기존 206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가장 비싼 나폴레옹의 모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곳곳에 벌써부터 캐럴이 들려오고 번화가에도 연말 느낌의 불빛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도 조금 일찍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수만 개의 조명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밝힙니다.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물씬이죠. 개선문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400그루의 나무가 환한 조명으로 물들었는데요. 그 광경을 담으려고 사람들이 꺼내든 핸드폰 불빛 역시 여기저기 반짝입니다. 어김없이 성탄절을 앞두고 열린 전통의 샹젤리제 점등식 현장. 연휴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파리 한복판을 내내 환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쁜 광경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죠? 남은 한 해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서 긴급 구조된 아기들이 이집트로 후송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이 조심스럽게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급습 이후 긴급 구조된 미수가 31명 중 28명이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이집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وتصير زي الأطفال الأصحاء الطبيعيين في ال10 أيام هاي كان اللي هو الحصار للمستشفى ما في كان حالة بيعطوهم الطفلة انتكست حالتها. 그러나 아기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Each of them has serious infections and quite a few of them have low body temperature. So they really do need detailed specialist care.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 타결은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가 협상에 합의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is a hostage deal near? You believe so? Yes. Thank you. 하루 전 인질 석방 시기를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비추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 최고령 현직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8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령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밀리고 또 실수를 반복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81번째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앞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2마리 칠면조를 사면했습니다.
I hereby pardon Liberty Ann Bell.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와 관련한 농담을 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면된 칠면조가 백악관에 오는 과정에 치열한 경쟁을 비유할 때 발언 실수가 나왔습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최근 브라질에서 공연한 테일러 스위프트를 1990년 인기가 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고령 논란으로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돌했을 경우 2에서 4%포인트 차이로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에게 모두 밀리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경륜을 강조하며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only thing that comes with age is a little bit of wisdom. And you know, it wasn't that long ago we were losing jobs in this country. In fact, the guy who held this job before me was just one of 2 presidents in history.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고령 논란은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본에선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화장품 업체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MBN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도쿄에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의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품질 좋기로 소문난 한국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바르고 체험해보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韓国の化粧品は日本よりも、新しい成分がたくさん入っていますし、価格帯も日本のものと比べるとかなりお安くご購入できることが、人気の理由だと思います。 미국, 중국에 이어 화장품 시장 세계 3위 규모인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빠르게 늘어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대일본 국내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7%를 넘습니다.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일본 진출을 꿈꾸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까다로운 통관과 허가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MBN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 후원으로 이들 업체를 돕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양국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서로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서 더욱더 서로 같이 동반 성장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 화장품 기업과 일본 바이어 등 150여 명은 정부 주관 교류 행사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뷰티 포럼은 일본에서의 화장품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고 국내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뉴스의 댓글 내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답글 서비스를 네이버가 닷새 만에 중단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해당 기능을 제외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댓글 답글 서비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이슈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고 댓글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4도,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9도, 대전 영하 1.4도 등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심한 곳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 속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